당신은 그냥 실패자예요. 당신은 당신이 여전히 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 할 수 있어. 하지만 적어도 가족을 버리지 않았다. 내 아이들은 당신의 이기심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 반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지호의 맞은편에 선 혜원은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분노 때문인지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 같은 말 때문인지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화려한 불빛과 분주한 삶의 리듬의 도시 서울은 제가 가졌던 모든 것, 즉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사업, 그리고 미완성된 꿈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사건 후에 강지원아는 아이들의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다. 힘든 여정이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아빠, 부서진 가족,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다. 인생은 아마도 우리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의 연속일 것이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평화로운 가족과 함께 영원히 정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은 파탄나고 일은 사라지고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지훈과 지인이 제가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칠 2명의 작은 천사들입니다.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38세 강지호라고 합니다. 현재 제 삶은 안정적이고 꿈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제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 혜원씨, 지훈씨, 지은씨 등 가족과 함께 최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발코니는 길동 에코지컬 파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큰 유리창에 햇빛이 비칠 때 저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입니다. 혜원이랑 저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 학생이고 나는 경영학을 공부한다. 우리는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한강을 따라 산책하곤 했는데 그곳에서 둘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기로 간단한 약속을 했다. 20년이 지나도 그 사랑은 굳건하지만 항상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과 가족 책임으로 인해 둘 다 피곤할 때가 있다. 근데 그런 날은 혜원이가 항상 저희가 왜 시작했는지를 일깨워주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큰아들 지호는 호기심이 많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소년이다. 매일 아침 그 아이는 제 사무실로 달려가 아빠, 왜 다들 열심히 일해야 하죠? 마 같은 순진하지만 사색적인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지은이는 오히려 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작은 피아노와 함께 혼자 앉아 자신이 작곡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한 번은 우연히 딸이 어머니를 위해 남겨둔 노래 한 곡을 흥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요. 우리 동네가 공원 근처에 있어서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산책하러 나가요. 그 산책들은 우리가 함께 뭉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수업날, 반에서 장난기 많은 농담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지은이는 종종 수첩에 눌러넣기 위해 예쁜 마른 잎들을 짚는다. 혜원이와 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때로는 바람이 부는 오늘 같은 사소한 일에도 유난히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인생에 압박감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불빛이 환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발코니에 서 있을 때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 작은 가족을 위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은 2020년 중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이 경제를 마비시켰던 때였죠. 워낙 안정돼 있던 내 사업이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럭저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객을 잃고 지점을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일련의 날들이 저를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치게 했습니다. 그때 혜원이가 뭔가 색다른 걸 느꼈어요. 그녀는 자주 외출하는데 처음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핑계로 한다.
혜원이는 예전부터 자신을 챙기는 걸 좋아했고 항상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용카드 고지서가 점점 두꺼워지고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지출이 생기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니 혜원이는 가족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나 친구들에게 줄 선물 몇 개라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11월 초 어느 날 저녁, 나는 파트너와의 긴장된 회의를 마치고 집에 늦게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은 어두웠고 거실의 탁상 램프에서만 빛났다. 혜원이를 불렀는데 응답이 없어요. 지훈이랑 지은이 둘 다 오래 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녀에게서 늦었어. 기다리지 마.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은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불안감이 내 마음을 잠식했다. 일주일 뒤 혜원이 본 적이 없는 가방을 들고 밤늦게 서둘러 집을 나섰을 때 나는 조용히 따라가기로 했다. 그날 밤 저는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말한 대로 친구 집에 가지 않고 압구정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나는 큰 유리창을 통해 그녀가 낯선 남자와 웃고 떠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조용히 서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내 마음은 누구에 의해 꽉 막힌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 작업실에 앉아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과 지인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정을 파탈에 빠뜨릴 수 없다. 하지만 상처와 좌절감은 끝없이 밀려왔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이 희생한 혜원이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되고 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그녀를 더 많이 관찰하려고 노력했고 그럴듯한 설명을 찾기를 바랬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우리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집에 오지 않는 저녁은 더욱 많아졌고 우리 사이의 대화는 단지 일상생활에 대한 뜬금없는 질문일 뿐이었다. 그때의 삶은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나날의 연속이었다. 내일 아침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여전히 지인이랑 아침을 먹지만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만 나는 여전히 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나는 회의가 예전보다 일찍 끝난 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었을 때 유난히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거실에서 나오는 TV 소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부엌에서 나오는 혜원의 모습도 없었다. 식당으로 들어가 보니 테이블 위에 쓰러져 있는 지인이 손에 펜이 쥐어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얼룩덜룩한 색조 조각이 있는 미완성 색조책이 놓여있다. 그 옆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지우는 아무도 안내하지 않은 채 과제를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지인이를 살며시 흔들어 깨우고 방으로 안아주고 밥류를 덮어주었다. 테이블로 돌아와 지훈 옆에 앉으며 물었다. 지훈아, 엄마 어딨어? 소녀는 고개를 들고 피곤한 눈을 지쳤지만 여전히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바쁘다고 하셨고 나는 모른다.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아빠. 그 말은 간단하지만 제 마음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무력감을 느꼈다. 지훈을 재운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긴 채 머리가 빙빙 돌았다. 의심은 몇 달 동안 제 마음속에 맴돌았고 이제 그 징후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혜원이의 핸드폰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기는 부엌 식탁에 있었고 화면은 여전히 밝았다. 내가 들고 자물쇠를 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메시지에서 나는 낯선 남자와의 대화를 찾았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메시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갓단어. 보고 싶다. 내일 7시에 호텔에서 만나자. 너와 함께라면 너의 삶은 달라. 고통의 느낌이 온몸에 퍼졌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지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메시지들은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혜원이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마지막 타격이기도 했다. 그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전화기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혜원이가 나를 보고 살짝 당황했지만 금방 냉정을 되찾았다.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녀가 냉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야? 설명해도 돼요. 혜원은 당황하지 않았고 심지어 엷은 미소까지 지었다. 뭘 설명해요들을 말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연실색했다. 당당해? 우리는 부부입니다. 내가 한 게 맞는 것 같았다. 그녀는 후회 없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더 나은 삶이 필요합니다. 지호야, 너 좀 돌아봐. 실패한 남자, 항상 내 느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사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의 말은 정면 펀치 같았다. 내가 깊이 사랑했던 혜원이가 이렇게 가혹한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아이들은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부서진 가족인가요? 아니면 이기심만 따르는 엄마인가요? 혜원이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얼굴을 돌렸다. 너희들은 이해할 것이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그녀는 나를 그곳에 남겨두고 침실로 걸어 들어가 문을 힘껏 닫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나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어디가 틀렸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칠 폭풍으로부터 어떻게 두 아이를 보호할 것인가? 이혼 결정은 내가 한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일어난 일 이후 나는 지속하는 것이 두 사람, 특히 아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2020년 말에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해하는 과정에서 지훈과 지은이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분투했다. 혜원은 별로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가정생활에 지쳐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어도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2021년 이른 봄 어느 날 손파구 아이들의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공식적으로 이사하면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 침실 2개와 작은 거실 1개만 있는 아파트는 예전처럼 더 이상 넓고 고급스럽지 않지만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나와 아이들이 여전히 서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싱글 아빠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처음에는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수십 명의 직원을 운영했고 회사를 위한 전략을 계획한 사람으로부터 저는 아침 요리나 올바른 빨래와 같은 사소한 일에도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옷깃이 하나도 깨끗하지 않았다. 지은이가 순진하게 아빠, 왜 아직도 옷 냄새가 나요? 라고 물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 기도 도전이다. 나는 볶음밥이나 라면 같은 기본적인 요리만 할 줄 안다. 지훈이는 아빠 괜찮아. 난 맛있어. 라고 위로해주곤 했지만 엄마가 해주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인터넷 비디오를 통해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참패한 적도 있었지만 점차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제가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때마다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집안일이 아니라 세 사람의 마음을 다잡는 일이다. 지훈 씨, 센 척하면서도 방에서 몰래 오는 걸 가끔 봤어요. 제가 물었더니 보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지은이는 너무 어려서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주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엄마는 언제 나랑 놀러 가니? 나는 질문들이 제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저 아이들을 안고 거짓말을 했죠. 바쁘지만
난 항상 여기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전 아이들에게 완전한 가족을 줄 수 없어서 실패자처럼 느껴져요. 슬픔을 떨쳐버리기 위해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보통 집 근처에 있는 올림픽 고몰에 가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수업과 스포츠 수업을 뗐습니다. 한 번은 지은이가 학교 공예 수업 때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대부분 여성이었던 다른 부모들 사이에 앉아 서투른 손 때문에 어색함을 느꼈다. 근데 지은이가 밝게 웃는 걸 보면 그런 사소한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의 숙제를 확인해보니 아이가 작은 노트를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었을 때 나는 낙서들을 보았다. 나는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이 싫다. 가족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이 앞에서 감히 울지 못했다. 그냥 지훈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없어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다짐했다. 그 시절은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때이기도 했다. 단지 재정적인 지주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아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한다. 지훈과 지은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무리 험난한 여정이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021년 말 추운 겨울밤을 잊을 수 없다. 판매원으로서 나의 새로운 직업은 쉽지 않다. 리더로서 저는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비록 회사가 작고 월급이 적지만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한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버티려고 노력한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옆에 앉아 목표 미달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은 후 보고서를 열심히 수정했다. 희미한 탁상 불빛이 방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밖에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몰아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추위가 2배나 더 컸다. 지훈의 작은 발자국 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다. 소녀는 물에 서서 뜨거운 물 한 잔을 들고 있었고 검은 둥그란 눈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다가가서 물컵을 탁자 위에 놓고 말했다. 아빠 힘내세요. 아이와 나는 착할 것이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들은 나를 아연케 했다. 나는 그 소년이 언제 내 눈의 피로를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 관심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호는 아직 어린아이지만 나이보다 성숙해 보인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목이 메어도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고마워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방을 나가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의 가장 큰 고통은 피곤함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 불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무력감이다. 그들은 행복하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즐겼어야 했지만 그 대신 그들은 가족의 파탄을 목격하고 그들이 알아서는 안 될 슬픔을 짊어져야 했다. 또 한 번은 저와 지훈이가 옛날 가족 사진을 보고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아빠,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을 즉시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고 약간 일찍 성숙했다. 아니야, 지훈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나는 단지 내 나름의 이유가 있을 뿐이야. 내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난 엄마가 필요 없어. 아빠만 필요해. 그 말들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지훈이가 저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거 알아요. 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것도요. 아직 어린애인데도 말이죠. 2022년 3월 지훈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은 지훈이 수업 시간에 자주 묵상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날 저녁 지훈이랑 앉아서 얘기했어요. 소녀는 한참 동안 침묵한 후에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싫어서 나를 몰라주는구나. 나는 내 노력이 아직 내 아이의 마음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이는 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 같다. 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다. 이 새로운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과 유대감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훈과 지은이는 과거가 아무리 아파도 지금은 함께 노력한다면 힐링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줬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로부터 저는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2022년 8월 말, 장모님이 갑자기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더욱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우리 셋의 새 아파트에 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출연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집에 들어왔고 마치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평가하는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지호씨, 그 아첨하는 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그녀는 격려를 감추지 않은 말투로 말을 열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짧게 대답했다. 그래, 나는 두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빈정거리는 말을 했다. 당신이 정말 생각할 줄 안다면 당신은 내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화를 참았고 아이들 앞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즉시 악화되었다. 그녀는 혜원 씨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혜원 씨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그는 내 사위였다. 곧 있을 혜원 여동생의 결혼식에 우리는 300만 원이 필요하다. 거절할 수 없어요. 라고 그녀는 명령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즉시 대답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저는 더 이상 할머니 가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지훈이랑 지은이를 먼저 챙겨야 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렇게 쉽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주지 않으면 혜원이의 양육권 환수를 돕겠다. 나는 그들을 돌볼 여유가 없다.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나를 때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랑 지은이가 뭘 참았는지 알아요? 돈 때문에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싶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대화는 무거운 분위기로 끝났다. 그녀는 떠났지만 떠나기 전에 위협적인 말을 되던졌다. 두고 보세요.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항상 걱정 속에 살았다.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모가 협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피할 수 없었다. 또 지훈이랑 지은이가 걱정돼요. 더 이상 고통받을 거 없어요? 저는 아이들과 할머니께서 오실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결심했고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듣고 난 지호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얼굴로 아버지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있고 싶어요. 라고 작은 지은이도 저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는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 어느 누구도 아버지와 아들 셋을 갈라놓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이 더해졌다. 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변호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저는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동시에 제가 두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삶이 나를 부담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지훈과 지은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힘들어도 쓰러질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 아이들은 강한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도 이 작은 행복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2022년 10월 중순 어느 날 아침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는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지훈의 담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강씨, 우리는 지훈이 이유 없이 2주 연속 결석한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지 않아요. 지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를 빼먹은 적이 없는 부지런한 학생이다. 선생님께 감사드린 후 바로 지훈이를 거실로 불러들였다. 소년이 들어왔고 평소보다 더 수줍은 모습이었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부드럽게 물었다. 지훈아, 왜 아빠한테 말도 없이 학교를 그만뒀니? 처음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니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엄격해졌다. 결국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더 이상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엄마가 말했다. 어머니는 다른 일을 위해 학비를 돌려받겠다고 말했다. 그 소년의 말은 내 얼굴에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았다. 혜원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녀의 등록금은 재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혜원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만나자고 했다. 모임은 그녀가 선택한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열렸다. 혜원이 등장해 평소처럼 단정한 외모와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훈의 공부에 간섭하는 이유를 묻자 엷은 미소만 지었다. 그 돈은 내 것이다. 저는 기여를 했고,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나 없이도 두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나는 화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혜원아, 무슨 생각해? 이것은 우리의 아이이며 당신이 함부로 요구하거나 결정할 물건이 아닙니다. 지훈이가 우리 이혼한 후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요? 왜 더 다치게 해요? 혜원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무표정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는 항상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는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는 실패자일 뿐이다. 나는 당신이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 말들은 나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나게 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탁자를 3개 내려쳐서 주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게 했다. 충분해.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의 삶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만약 당신이 계속 방해한다면 나는 이 일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혜원은 얼핏 아연실색했지만 잠시 침착함을 되찾고 그냥 해봐 라고 풍자조로 대답했다. 법원이 누구 편인지 보겠습니다. 카페를 떠나면서 나는 화가 나고 무기력함을 느꼈다. 근데 집에 도착해서 지훈이랑 지은이랑 같이 노는 거 보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지훈이가 정상적으로 공부하겠다고 선생님께 다짐했다. 동시에 저는 혜원이가 아이들의 교육에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도록 변호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지만 지훈이랑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용의가 있다. 혜원이가 아이들에게 준 상처는 금방 아물지 않겠지만 사랑과 노력으로 앞으로 더 큰 상처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2년 11월 말 혜원과의 팽팽한 맞선 뒤 그녀의 기이한 행동과 속셈적인 언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뒤돌아보려 할 때마다 마치 그녀가 한 말과 그녀가 한 일에는 모호한 목적이 숨어 있는 것처럼 나는 항상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낀다. 끊임없는 의심이 따라다니면서 나는 사설 수사 서비스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런 서비스를 빌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한때 아내였던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자존감을 낮추는 것 같은 나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근데 지훈이랑 지은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주 후 조사 결과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다. 탐정의 사진과 상세한 보고는 혜원이가 바람을 피웠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문 사기꾼과 연루되어 있다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가 자주 만나는 남자는 연인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인해 지명 수배자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가짜 신호를 이용해 개인 문제를 겪고 있는 수입이 좋은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그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거나 부정직무의 공범으로 만들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혜원은 자신의 과거를 잘 알 뿐 아니라 암담한 거래에 가담한 흔적이 역력했다. 많은 돈이 우리의 결혼 정년기 공동 계좌에서 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 때문에 지훈이의 등록금에 간섭하려는 것인지,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남자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나는 즉시 변호사와 연락하여 수집된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사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경고했다. 혜원이 실제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양육권은 분쟁의 위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훈과 지인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이다. 나는 방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한편으로는 두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에 만나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훈이랑 지인이랑도 잘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두 아이를 다시 불렀다. 지훈은 아버지가 직면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자세히 말하지 않고 단지 부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1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성숙함을 두 눈에 비쳤다. 지은이는 저를 꼭 껴안고 아빠, 나 잡아가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어요. 아이의 말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혜원이나 그 누구도 이 작은 가족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전면전이 치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육권 싸움일 뿐 아니라 지훈과 지인이의 미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법정 싸움은 2022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법원에 지훈과 지인이의 삶에 대한 혜원의 간섭권을 제한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다. 내가 제공한 증거에는 그녀의 최근 행동과 그녀가 연루된 남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도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자마자 혜원과 그녀의 가족은 즉각 반응했다. 항상 단호하고 깨가 많은 시어머니는 저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나를 무책임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아버지라고 비난했다. 한 조정회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선언까지 했다. 강지호 씨는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두 아이를 붙잡으려 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그들을 돌볼 충분한 재정이나 사랑이 없다. 그 말은 나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침착하려고 손을 꽉 잡았다. 감정을 추스르면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전쟁은 거의 2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적지 않은 비방과 비꼬는 말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가족을 학대했던 것부터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것까지 지어낸 이야기를 퍼뜨렸다. 한 번은 사무실에 익명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겠다는 모욕과 협박이 담겨 있었다. 배우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혜원이의 관계가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심리적인 부전이다. 내 변호사는 상대방의 전술에 대응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가혹한 말은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한 번은 혜원 씨가 판사 앞에 서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는 나보다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그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위해 출두 허가를 받은 지훈과 지은에게 시선이 쏠렸다. 지훈이 강렬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자 지은이는 아빠 힘내세요 라는 말처럼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과정에서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은 두 아이의 사랑과 지지였다. 어린 지훈이도 놀랄 만큼 성숙한 말로 항상 격려를 해주려고 한다. 한 번은 제가 법정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녀는 제게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위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아빠, 걱정 마세요. 나랑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 결국 2023년 9월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지훈과 지인이를 양육하고 돌볼 권리는 내게 그대로 있는 반면 아이들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혜원의 간섭권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혜원이가 내 동의 없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최종 결정을 받은 날, 나는 두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지훈과 지인이는 밝게 웃지만 그 미소는 이 가족이 겪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미래가 어떻든 항상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최종 재판은 2023년 9월 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 분위기가 너무 긴장돼 누구나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다. 지훈과 지인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청문회다. 혜원은 변호사와 그녀의 어머니의 출석을 받쳐주는 태연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할머니는 마치 내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끊임없이 쳐다보셨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책상 위에 있는 펜을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고 마음이 불안했다. 양측 간의 논쟁은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혜원의 변호사는 내가 두 아이를 돌볼 재력과 여건이 안 된다며 거리낌 없이 나를 비난했다. 그들은 혜원이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했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인신공격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면 지훈과 지인이를 돌보기 위해 제가 지난 3년간 해온 모든 일들, 가장 사소한 희생에서부터 안정적인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까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지훈이의 학교 성적부터 지인이가 그리는 그림까지, 항상 아빠와 아빠를 함께 그린 그림까지 자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의 정점은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성숙한 지훈이 판사의 소망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다. 처음에 소녀는 약간 수줍어하며 법정을 둘러보았다. 이런 분위기에 아빠게 뭐라고 할지 걱정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고개를 든 지훈은 단호하게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엄마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랑 살고 싶어요. 법정 안은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혜원의 변호사도 놀라 어리둥절해 자신의 의뢰인을 바라보았다. 판사는 고개를 숙여 필기를 했지만 지훈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고통과 감사와 자부심이 교차한다. 소녀는 너무 일찍 성숙해야 했지만 그 성숙함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지훈과 지인이를 양육하고 돌볼 권리는 나에게 계속 귀속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혜원은 매달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내 도미아의 특별한 조건에서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재판이 끝났을 때 나는 지훈과 지은의 손을 꼭 잡았고 우리 셋은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날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모든 어려움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지훈은 나를 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 집에 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꽉 쥐었다. 제게 있어 그것은 단지 법적 승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자랑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삶이었죠. 2023년 9월 소송에서 승리한 뒤 아버지와 아들의 삶은 공식적으로 새 페이지로 넘어갔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결국 혜원의 위협이나 압박 없이 지훈과 지인이를 혼신의 힘을 다해 돌볼 수 있게 될 마음이 놓인다. 2023년 10월 서울의 한 운송회사에 버스기 사직을 신청하기 위해 부실 판매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인내와 규율을 요하는 직업이지만 동시에 두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안정감을 준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시작되지만 항상 근무 시작 전에 지훈과 지인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도록 주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내일 아침 함께 집을 나서는 지훈은 책가방을 등에 지고 지인이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다. 학교에 가는 길에 나는 백미러로 조용히 너희 둘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내가 모든 사건 후에 지킬 수 없을까봐 두려웠던 순수함을 빛냈다. 한 번은 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울 때 지인이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제가 오늘 민주 씨한테 아빠가 버스 운전한다고 얘기할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는 놀라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자연스러움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
지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항상 나를 돌아보며 작은 소리로 아빠,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다. 비록 이 직업은 유명하지는 않지만 저는 매일 제가 두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버스 회사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줄곧 다니던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를 운행하곤 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붐비는 거리를 건너야 하는 날도 있었고 신호등이 번쩍이고 사람들의 흐름이 급한 날도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묘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러나 삶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다. 12월 어느 날 오후 제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길에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호는 한반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 나는 즉시 학교에 갔고 다른 그부들이 지훈에게 어머니가 없는 가족 때문에 조롱했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는 보통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어 강하게 반응했다. 우리 둘 다 학교 사무실을 비웠을 때 지훈이 먼저 가더니 초겨울 추위에 가냘픈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나는 그 뒤를 따라 걸으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니? 아이가 멈추고 나에게 돌아섰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 엄마가 없어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난 날 지켜준 걸 후회하지 않아. 애틋한 마음에도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했으며 지훈을 꼭 껴안았다. 잘했어요.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강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충분하다. 그날 밤 지훈이랑 지인이 침대 옆에 앉아서 애들이 자는 걸 지켜봤어요. 그 어린 얼굴들이 내가 계속 서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나는 삶이 어떻든 항상 여기 있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우리 작은 가족이 평화를 되찾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일 차를 몰고 낯익은 거리를 지나다 보면 서울뿐 아니라 힘겹지만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나 자신의 여정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랑 지은이가 옆에 있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2024년 3월 초순 어느 날 봄이 서울의 거리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혜원이가 우리 집 현관 앞에 나타났다. 재판이 있은 지 반년이 넘었는데 그녀가 적극적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문을 열고 그녀가 항상 좋아하던 꽃인 카네이션 한 묶음을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혜원이 달라 보여요.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모습이 어느 날 피로감, 다크서클 눈, 다소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떨며 말을 꺼냈다. 지호, 내가 틀렸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우리. 그 말들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분노, 상처, 안타까움이 뒤섞여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에 있는 꽃다발을 보고 그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았다. 순간 나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했던 여성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하지만 지난 세월은 사랑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깊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평화가 필요하다. 나는 내 길을 선택했고 당신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만 깰래. 혜원이는 눈이 글썽글썽하며 조용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다툼이나 조르는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꽃다발을 현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등을 고리어 떠났다. 나는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는데 등 그늘이 황금빛 오후 햇살에 점점 작아졌다. 집에 들어왔을 때 소파에 앉아있는 지훈과 지인이 눈이 휘둥그레져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물었다. 엄마, 뭐 하러 왔어요? 아빠? 나는 앉아서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엄마는 그냥 사과하고 싶어. 근데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그렇지?
지올은 고개를 빳빳이 끄덕였고 지은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빠만 있으면 돼 라고 가볍게 웃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자고 난 후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테이블 위에 카네이션 꽃다발을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에 일렬의 질문들이 울려 퍼졌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인가? 혜원이를 거절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요? 완전한 가족이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평화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살짝 비쳐 침실에서 잠에 취한 두 어린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과거는 지났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아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과거를 접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들을 위해 더 튼튼한 현재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한다. 서울은 여느 때처럼 여전히 시끄럽지만 이 작은 집에서 나는 평화를 찾았다. 아마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일 거예요.